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면 이야기. 오늘은 주간 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혜리이고요. 오늘은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 김용균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예. 아니,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면연구학회 홍보위원 자격으로 박혜리 교수님과 같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간 졸림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요즘 낮에 졸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충곤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게 정식 어떤 의학 질환 진단명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봄에 이렇게 졸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진 않지만 아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증가하면서 피로감을 더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면이나 일주기 측면에서는 겨울에 비해 봄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로 인해서 일주기 리듬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수면 시간도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사실 굉장히 흔하게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곤증 증상은 길어야 3, 4주면은 다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우리 몸의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몇 주 안에는 다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낮에 졸리다. 그러면 더 이상 계절 탓은 할 수 없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주간 졸림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왜 이렇게 올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제 일주기 리듬이 이렇게 정말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우리 몸의 수면과 각성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 몸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상 이제 점심 식후 정도가 하루 중에 가장 그 졸린 시간대가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후에 이제 우리가 소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장이나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이제 그쪽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머리에 가는 피, 이런 뇌 순환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졸리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 아침 햇살 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요즘 졸리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 기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사도 변하고 또 우리 수면 주기가 이제 일조 시간이 변하면서 우리 수면 주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림이나 피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시적인 졸림이 아니라 그 이상 졸리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증상이기는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주간 졸림이 흔한 증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주시면 이게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합니다만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의 40% 이상이 졸음으로 인한 작업 방해를 겪은 적이 있고 2% 정도가 이로 인한 사고의 경험이 있다는 그런 서베이 결과가 있었고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간 졸림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청소년들의 주간 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주간 졸림을 호소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 10% 이상, 고등학생은 20% 이상이 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낮 시간에 졸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간 졸림은 흔한 문제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게 워낙 흔하다 보니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간 졸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셔야 되는 증상인데 이 주간 졸림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께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주간 졸림 아까 이미 박혜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다들 겪어보셨겠지만은 졸음이 있으면은 공부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다가도 졸음이 오고 학업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또 운전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직접적인 안전사고의 위험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무직 분들도 작업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주문을 넣다가 숫자를 잘못 오기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업무상 과실 같은 것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 졸음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결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졸음이 어떤 숨어있는 질병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졸음, 피로감이 주간 졸음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는 만성 질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아니면 만성 콩팥병이라든가 아니면 간염, 간암 같은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이 피로감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졸음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졸음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을 고려해서라도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부분들입니다. 네. 이거는 다들 이미 느끼시고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수치로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그 그래프인데요. 이 왼쪽 표는 이 88시간 그러니까 약 3시간 3일 하고도 반나절 정도 동안 수면 박탈을 이어가면서 날마다 집중력 테스트를 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집중력 테스트 같은 게 화면에 없던 물체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면은 클릭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하는데요. 영어로 비질런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테스트들을 할 때 반응 속도를 보는 건데 날이 갈수록 이 반응 속도가 평균적으로 느려지고 또 이 550ms를 기준으로 심각한 반응 실패랑 성공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반응 실패에 해당하는 오른쪽 봉우리들이 2일째부터 높아지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수면 박탈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수면 저하 상태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른쪽 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2주간 그 수면을 제한한 그룹과 수면을 제한하지 않은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대조군들의 반응을 비교를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말한 그 반응 테스트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표현한 그 수치는 실제로 시험을 보다가 테스트를 보다가 잠에 빠져서 반응을 30초 이상 못하는 그런 빈도들을 나타낸 건데요. 첫 1주까지는 비슷비슷하게 잘 유지를 해오다가 1주가 넘어가면서 6시간 그룹에서 한 23% 정도의 반응 실패가 보였고 그보다 더 짧은 수면 시간을 가졌던 그룹에서는 2배 가까이 더 많은 반응 실패 빈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객관적으로도 잠이 부족하고 졸리면은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걸 수치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능률이 떨어지고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 사람의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009년에 그 에어프랑스기 447 항공기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228명의 승객들이 모두 사망을 했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숙련된 기장분이 전날 1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못 취해서 기내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부기장분이 상대적으로 좀 미숙한 분이어서 난기류 상황에서 이런 컨트롤을 잘 못했고 뒤늦게 기장분이 와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서 추락이 됐고 그다음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그런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항공기 사고는 뭐 최근에도 뭐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3월 11일 날 그 보도가 됐는데 다행히 이때는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15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항공기가 기장, 부기장 모두 잠들어서 항로를 이탈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거는 그 1986년에 챌린저호라고 우주 왕복선 미국에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이때 원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연료 누출을 막는 오링이라는 고무 패킹의 문제 때문에 연료가 새서 그 누출된 연료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던 사고기는 한데 그 이면에는 이 기상악화로 발사 일정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이 관계자들이 그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가 수면 부족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서 최종적으로 발사 일정이 잡혔는데 엔지니어들이 이런 오링의 문제 삼아서 뭐 발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뭐 재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자들이 이미 여러 번의 발사 일정 조정으로 피로감이 쌓였던 관계자들이 강행을 했고 그런 사고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간접적인 그 졸음에 의한 뭐 수면 부족에 의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까지 이렇게 모아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관졸림은 어떤 개인의 건강 이슈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심하게 떨어뜨리고 또 이어서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까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주관졸림은 그래서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치료해야 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졸림 증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졸림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관졸림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딱 3가지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Q&A에서 영양제님이 교수님 충분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인가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내가 낮에 졸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1번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충분히 자고 있는가입니다. 주간 졸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주간 졸림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면도 마찬가지로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을 우리가 밤 동안 충분히 취하지 못한다면 그 수면이 부족하다면 그 수면 압력이 이렇게 그 부족한 수면 다음에 각성 상태에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음을 느끼게 되고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지 우리가 수면 부족하지 않다. 라고 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그림이 조금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있는 그림은 미국 수면재단에서 제시한 연령별 평균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수치가 평균 권장 수면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내는 신생아기, 영아기를 지나면은 점차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 권장 수면이 9에서 11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우리 공부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10대 후반조차도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
9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만큼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성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면 권장 시간이 7에서 9시간. 그래서 뭐 이 가운데 값은 8시간이니까 보통 8시간 전후를 말씀드리긴 하고요. 노인이 되면 이보다 약간 빨라지기는 하는데 평균 7에서 8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면 부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보도 자료들도 나갔고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이래저래 OECD 통계를 많이들 인용을 하시는데 이 수면 시간도 OECD 통계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평균 수면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특히 청소년만 비교해 봤을 때 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조사조차 한국인의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한 7.5시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자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거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다른 건강조사에서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이제 수면 시간을 봤을 때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5.6시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부족한 시간이고 중학생들도 최근 10년간 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6.7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심하고 이거는 당연히 주간 졸림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마다 그럼 시간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사람마다 이거는 다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런 분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전 매일 10시간을 자야 개운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키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아까 보여드린 그 파란색 숫자 연령별 적정 권장 수면 시간은 그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말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는 개인차가 있고 이거는 조금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매일매일 일정하게 잤을 때 내가 뭐 7시간이면 7시간, 7.5시간이면 7.5시간 이렇게 일정하게 잤을 때 다음날 주간에 뭐 커피라든지 다른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집중도가 유지가 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적정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균치 아닌 7에서 9시간 범위에서 적정 수면 시간이 분포하는데 드물지만 숏슬리퍼와 롱슬리퍼가 있습니다. 뭐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일화는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본인이 하루에 매일 9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되는 롱슬리퍼이다.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자니까 낮에 졸리고 매일매일 10시간씩 규칙적으로 자니까 안 졸리더라 하면 안타깝지만 그분은 롱슬리퍼여서 매일 본인이 충분한 본인에게 맞는 긴 수면 시간을 취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앞에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시간만 맞추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규칙하게 잔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그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신체가 온전히 그 시간만큼 수면을 취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개념들을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받아들이는 시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외부에 자극이 없어도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가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침형, 뭐 저녁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걸 또 크로노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내재적 시계이고요. 이런 내재적 시계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적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일몰, 일출과 일몰, 태양빛에 따른 그런 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이 환경적인 시계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되고요. 이 식사를 하는 시간 또한 어떤 환경적인 시계를 결정짓는 그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시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학생들이면 공부를 하고 등교를 하고 직장인들이면 출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생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다음날의 일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쉬고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계가 동기화돼서 뭐 생물학적 시계가 잘 시간에 실제로 바깥도 어둡고 또 실제로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시계가 동기화가 되면은 그게 최적의 수면 각성 주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숙면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뭐 각성 주기가 맞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숙면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수면 시간도 또 확보해 되어야 되고요. 뒤에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필요 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요인이다. 예, 규칙적이고 서로 알맞은 수면 주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부조화가 되면은 그만큼 같은 시간을 자도 피로감을 느끼고 주간 졸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시차장애죠. 이게 몸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어서 내 몸은 자야 될 시간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 가서 너무 대낮에 이제 해가 쨍쨍한 시간이다. 그러면은 몸의 시계와 환경적인 시계가 부조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불규칙한 수면이 발생을 하는 거고 피로감이 쌓여서 주간 졸음이 생길 거고요. 또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시계는 그대로인데 밖에 뭐 해 뜨고 지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내가 지난주에는 데이타임 근무, 그러니까 오전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밤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생물학적 시계가 그런 변화에,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동안, 특히 야간 근무 때 일하는 동안에 피곤함을 느끼고 어떤 대사 장애들도 일어나서 조금 먹었는데 살이 찐다던가 하는 식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단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지연 수면 장애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데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수면 각성 리듬 장애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10대 초반 때까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하는 그런 주기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뭐 중학생, 뭐 1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더더욱이 그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주셨다시피 학업량이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1번은 학업량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면은 그만큼 본인의 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뭐 SNS를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하면서 인공 조명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면 주기가 밀리게 되고 나의 생체 시계, 그 생물학적 시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계, 환경적 시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계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낮 동안에는 그 뭐 학교에 가야 돼서 출근을 해야 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은 내 몸이 자고 싶어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잠이 안 들고 아니면은 수면 개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사회적 책무가 없는 주말 시간이 되면은 또 내 몸이 좋아하는 시간대로
돌아가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중과 주말에 이런 수면 시간의 차이를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시차가 2시간 이상 정도 될 경우에 이제 몸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제가 드리자면 사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물론 사회적 요인, 뭐 행동, 뭐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고 스마트폰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연되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도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수면과 일주기가 계속 변하는데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수면 주기가 생물학적으로 지연되는,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시계는 자꾸 뒤로 밀리는데 학교는 일찍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시차, 주말과 주중이 이렇게 2시간 이상 수면 시간이 차이가 나는 사회적 시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 날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전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렇게 사회적 시차가 있는 분들한테 그냥 주말마다 동남아 갔다 오시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일정한 수면 주기를 가지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자야 될 때 잠들기가 어렵고 지금 그 댓글에 질문에서도 잠들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밤에는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에는 깨어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뒤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질문을 잠깐 보면요. 졸릴 때는 잠깐 자면 되나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주간 졸림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카페인이나 이런 각성 물질이 들어간 걸 드시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되기는 한데 오후 시간,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각성 물질을 섭취하는 거는 또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졸린 시간이 있다. 본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본인의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그러면 그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좀 산책을 한다든지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본인의 일과를 조금 짜면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획된 낮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막 졸린 걸 억지로 참았다가 초저녁 이런 시간에 1시간, 2시간 자버리면 오히려 야간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주간 졸림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미리 정해서 나의 야간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짧게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장 졸린 시간이 주로는 점심 식후 그때쯤으로 이렇게 계획된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또 조금 진행하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봤던 도표를 실제 검사 결과로 보여드린 건데요. 액티그라피, 활동 기록지라고 해서 손목에 그 스마트워치 형태로 차고 하루 동안에 그 활동하는 시간과 주무시는 시간을 표시를 한 건데요. 이 일주 이상, 주말을 포함해서 일주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환자들의 아니면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수면 패턴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표랑 비슷하게 그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정 근방에 주무시고 9시 근처에 깨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다음 날이 주중인 일요일이라든가 월요일에는 조금 더 일찍 잠에 들고 더 일찍 깨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연성 수면 각성 리듬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려온 분들, 그 주간 졸음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 본인이 충분하게 잠을 취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규칙적으로 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선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밤잠은 과연 안녕한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충분한 시간을 자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밤에 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수면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된 회복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낮에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느냐? 다양한 컨디션들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수면 질환들이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잠꼬대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사건 수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간 졸림을 일으키는 수면 질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은 되는데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기도의 폐쇄, 부분적 혹은 완전한 폐쇄로 인해 생기는 무호흡, 저호흡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해서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이를 감지한 뇌가 각성을 합니다. 자는 중에 자잘하게 각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수면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8시간, 9시간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더라도 낮에 졸리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이 정상 수면 구조라면요. 이런 분들은 깨어 있다가 이렇게 단계적인 이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인 수면 사이클을 가지면서 수면의 초반에는 이런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 수면의 후반에는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이런 꿈꾸는 잠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 무호흡증 환자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으면서 서파 수면이 줄어들고 밤새도록 본인도 모르게 밤새 수없이 많이 깨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똑같은 시간을 잤다 하더라도 두 분의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당연히 주간 졸림이 많고 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7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조금만 질문을 한번 보면요. 피곤하니까 커피를 물처럼 자주 마셔요. 저는 사실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불면증 환자들 중에서도 은근히 이런 분들 네. 많거든요. 왜냐하면 불면증 때문에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주니까 낮에는 졸려서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고 커피를 이렇게 많이 드시면 특히 불면증 환자들처럼 조금 이렇게 수면이 잘 영향이 받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카페인 과량 섭취를 하면 밤잠이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또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낮에 더 졸리고 하는 악순환이라서 사실 주간 졸림을 무조건 이런 커피라든지 이런 카페인, 각성 물질에 의존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특히 이런 카페인 섭취는 저는 오후 시간 이후로는 조금 제한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 질문. 신경과 약을 복용 중인데 신경과 약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일부러 안 자려고 커피를 자주 마셔도 잠이 와요. 이거 선생님께서 음, 대답을 해주실까요? 신경과 약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뭐 항뇌전증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증 약 중에 그 졸음을 일으키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 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그 졸음이 오고 주간 동안에 그 피곤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질병의 조절 정도와 그 약의 부작용 중에 뭐 어떻게 맞추는 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이득이 될지 그 주치의 선생님과 이게 어,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때 갖고 계시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그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앞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거는 뭐 어쩌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두 잔 마셔서 좀 극복을 해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마시면서 그거를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오히려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경과 약,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약, 뭐 다양한 진통제 종류들이, 다양한 약들이 주간 졸림을 사실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이어서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질문인데 이석증으로 이석치환술 받았는데 어지럼증이 남아서 그런지 낮에 자꾸 졸려요. 이게
어지럼증 때문에 이제 생활 패턴이 한번 깨져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어지럼증 약이 대표적으로 졸린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어지럼증 때문에 아직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무조건 그 영향이 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고 뭐 지금 갑상선 저하증을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이 주간졸림도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갑상선 저하증을 포함해서 다양한 내과적 질환,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들이 또 주간졸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정말 그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주간졸림을 일으키는 질환, 수면 과다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주간졸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의 양 부족, 수면의 질 저하, 뭐 규칙 수면 각성 주기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는데도 본인이 자꾸 낮에 잠이 든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주간졸림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질환, 약물 이런 것도 배제는 해야겠지만 이런 수면 과다증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면 과다증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병인데요. 기면병은 어떤 병인가요, 선생님? 네, 기면병은 그 뇌 시상하부에 있는 그 히포크레틴이라는 호르몬,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핍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히포크레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각성을 유지해주고 렘 수면으로 진행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히포크레틴이 그 정상인에 비해서 뇌척수액에서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히포크레틴이 그 기면병을 일으키는데 확실한 그런 메커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는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면은 왜 히포크레틴이 떨어지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그 히포크레틴을 분비하는 세포가 면역계의 공격을 받아서 농도가 떨어지고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가 파괴가 되고 농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 유럽에서 뭐 특정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던 사람에서 기면병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그때 그 특정 그 바이러스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항원이 그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성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그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를 공격을 했던 것으로 그럼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특정 유전 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기면병에 잘 걸린다고 해서 뭐 100%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뭐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유전적인 선천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 졸음을 호소하시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본인이 먼저 너무 졸린데 제가 기면병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네, 그러시죠? 주간졸림이 상당히 흔한 증상인데 거기에 비해서 기면병 굉장히 드문 병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네네네. 많은 분들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서 이 기면병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본인이 기면병인 것 같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흔히 계십니다. 그 뒤에 왜 그런지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수치를 보자면은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면병의 유병률이 0.02에서 0.18%, 뭐 일본도 유사하게 0.18%인데 이것도 흔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국내에서는 더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0만 명당 8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0.008%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요 수치는 우리 박혜리 선생님께서 연구해서 보고해 주신 수치이죠? 네, 여기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10만 명당 8명 굉장히 드문 질환이잖아요. 이게 서구나 이런 데이터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서구에서조차도 10만 명당 뭐 2, 30명 정도로 보고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면병은 굉장히 드문 병이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래프 중에 이제 기면병 환자들이 히포크레틴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뇌척수액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질문 중에 히포크레틴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댓글에 주셨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는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 히포크레틴, 뇌척수액 히포크레틴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드문 병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그래도 샘플 수가 좀 나와야지 이런 검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병원에서 이거를 하신 병원은 저희가 없는 상태이고요. 정말 드물게 막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될 때 해외로 이제 이렇게 조금 샘플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몇 케이스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뇌척수액 히포크레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랩이 세팅이 되면 저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예, 투자가 쉽지는 않은 샘플 것 수가 같아요. 많지 않아가지고 네. 요거를 조금 하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농도를 확인하는 게 뭐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농도가 그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기면병 1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면병 2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나눠질 수 있는 기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꼭 수치를 보지 않아도 그 타입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드문 병인데 그 기면병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면병 1형의 증상 중에 극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탄력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탄력 발작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변화, 뭐 웃거나 울거나 뭐 화나거나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서 잠에 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탄력 발작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극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매체에서 소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면병이 잘 알려지게 만든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2형 기면병에서는 이런 탄력 발작 증상은 없는 것으로 네,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면병은 우리 주제와 상통하게 심한 졸음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고요. 심한 졸음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지속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본인이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자동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자동증이 정말 졸리면은 또 기면병 환자분이 아닌 분들한테서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강의 듣다가 필기를 하는데 너무 졸려서 깜빡 졸고 났는데 필기한 걸 보니까 전혀 이상한 소리를 적어놨다거나 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자동증이고 이 자동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면병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외에 또 그 수면 마비, 잠에서 깰 때나 잠에 들 때 몸에 마비가 현저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인면 환각, 탈면 환각이라고 해서 깰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잠들 때 생생한 환각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것들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위눌림도 기면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면병이 아니어도 피곤한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증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면병의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면병이 잠은 잘 자는 거 아니야?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작 자야 할 때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불량한 게 기면병의 특징입니다. 뒤에 또 설명은 드릴 건데 어쨌든 불량한 야간 수면이 하나의 증상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잘 자고 상쾌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 기면병의 진단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떻게 진단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병력 청취를 통해서 잘 들어보고 기면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검사실에서 객관적인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검사실에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런 뇌파 전극도 붙이고 코 쪽에 숨 쉬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도 붙이고 가슴이랑 배 쪽에 벨트 형태로 호흡 노력을 보는 그런 센서도 붙이고, 그다음 뭐 근육에 근육 긴장도를 보는 센서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자는 동안에 수면의 깊이나 뭐 몇 단계 수면까지 들어가는지, 얼마나 빨리 자는지, 그리고 수면 취하는 동안 숨은 잘 쉬는지, 또 움직임은 너무 심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검사입니다. 뭐 센서로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검사자분들이 실제로 환자가 자는 모습을 또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렇게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은 그럼 기면병 환자들은 어떻게 나오냐? 앞에서 그 밤 동안에 야간 수면이 불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불량한 야간 수면이 그래프에 반영돼서 나타나는데요.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수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각성이 나타나는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가 깨기도 하고, 깨서 잠을 못 들다가 뭐 수십 분 있다가 다시 잠에 들기도 하는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수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수면 분절 현상을 그 기면병 환자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얘기해 주셨던 그 수면 무호흡 같이 그 심한 주간졸음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감별 진단도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난 다음 단계는 그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통해서 기면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하고 한 다음 낮 동안에 5번의 낮잠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요. 불을 끄고 나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검사고요. 이때 그 5번의 낮잠 시도 동안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불을 끄고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분 미만이면은, 8분 이하면은, 이제 굉장히 졸릴 수 있는 분이다, 병적인 졸음이 있는 거다라는 거를 그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을 한 거고요. 이것만으로 기면병을 진단하지는 않고요. 아까 히포크레틴이 그 렘 수면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포크레틴이 없는 기면병 환자들은 렘 수면이 굉장히 빨리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렘 수면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면 그 주기 중에서, 사이클 중에서 좀 뒷부분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면병에서는 이 렘 수면이 좀 일찍 출현을 해서 이 짧은 수면 기회 동안 이 15분 안에 렘 수면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렘 수면의 출현이 2회 이상 발견되면은 그건 비정상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 기면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많이들 좀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수치가 다 맞았다고 해서 또 바로 기면병이라고 진단하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드문 질환이라는 걸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8분 미하의 그 평균 그 수면 잠복기와 2회 이상의 그런 렘 수면 출현이 보이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수면 다원 검사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적어도 2주 이상은 앞에 얘기했던 적절한 주간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과 연관 있는 다른 약물을 배제를 해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수면을 해야지 이 검사가 정말 의미 있는 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선행 요인들, 수면 부족이라든가 불규칙한 수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수면제라든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배제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서 뭐 수치가 회복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뭐 증상이 주관적으로 회복되는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졸음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기면병을 좀 다시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요즘 참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급여 적용도 돼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석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검사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같이 뭐 새벽 4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하면 이 사람은 그때 그냥 평소에 이 사람이 자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마치 기면병인 것처럼 검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면병은 굉장히 드문 병이다. 강조 다시 드리고 싶고 그 주간 졸림을 일으키는 다른 컨디션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면병의 이 진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주간 졸림에 대한 약물 치료, 이제 중추신경계 자극제를 쓰거나 혹은 일형기면병 같은 경우는 동반된 허탈 발작을 줄이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각성 효과를 내는 약물이 모다피닐, 아모다피닐, 최근에 처방하기 시작한 피톨리산트가 있고 메틸페니데이트는 사실 많이 처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나 의존이나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약이긴 해서 저희는 보통 2차 약제로 씁니다. 그 외에 낮잠 얘기 아까 질문으로 잠깐 나왔는데요. 기면병 환자들의 비약물적인 치료로 수면 위생 그리고 자꾸 잠에 갑자기 빠져들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졸린 시간대에 미리 계획된 낮잠을 자는 거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동반된 수면질환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계획된 낮잠은 사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기면병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주변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요약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주간 졸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런 요인들을 보고 치료 방법도 간단하게 확인한 것도 있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주간 졸림을 없애는 생활 습관을 먼저 그 확립을 하는 게 주간 졸음을 없애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병이 있다고 단정을 짓는 것보다 나의 적정한 수면 시간을 찾는 건데요. 뭐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는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계속 누워 있는 건 오히려 그 수면의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적정한 수면 시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적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수면 그 습관, 그 앞에 그 수면 주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자는 것이 일단 환경적 시계와 나의 생물학적 시계를 맞추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좋겠고요. 또 주말에도 중요한 부분은 주말에도 그 수면 그 주기가 뒤로 밀려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말에도 이게 수면 시간을 주중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커피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카페인은 뭐 일시적으로는 졸음을 해소할 수 있지만은 계속 복용하시다 보면은 잠을 그 주간 졸음을 계속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소를 해소를 해야 되고요. 야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들, 특히 이런 전자기기에 나오는 한 450 나노미터 정도 파장의 블루라이트가 이런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기기가 뭐 작다면 작은 불빛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불빛만으로도 야간에 멜라토닌 분비를 떨어뜨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낮 동안에는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좋은데요. 이게 또 뒤로 밀린 수면 주기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의 졸림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도 있지만은 낮 동안에 햇빛을 많이 쬐놓으면은 해가 진 다음에 자야 될 시기
밤 시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게 당장의 졸음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면 주기를 적절한 시간대로 돌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 또 은퇴하시고 나서 좀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그 일상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는 좀 피로한 부분이 있어야지 뭐 낮 동안에 좀 피로하게 움직여 줘야지 밤에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늘려야 되고요. 또 계획된 낮잠은 아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런 수면 주간 졸림을 해소하기 위한 습관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주간 졸림이 지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들을 받기 위해서 한번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Q&A도 받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대답 못 드린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또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